여기 슈폼 하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조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쏘는 과정이 매우 엉성하며 기초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어찌 NBA에서 뛸 수 있는 건지 의문이었고, 그 와중에 성의 없이 대충 던지는 것 치고는 성공률이 제법 높은 편이어서 함부로 비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해괴망측한 슈폼으로 리그를 정복하기까지 했는데요. 편법으로 정석을 이기는 참으로 특이한 케이스이며 그만큼 한번 보면 평생 잊지 못할 마성의 매력을 지니고 있고, 이름은 숀 메리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슈팅 말고도 특별한 점이 여러 더 있으며 워낙 유능했기 때문에 NBA에서 무려 16년을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마냥 커리어가 순탄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고, 전성기인데도 매일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슬픈 사연도 존재하는데요. 대체 능력에 비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진정으로 약점이 전혀 없었는지, 그리고 비정상적인 슈폼으로 어떻게 최정상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한번 이 수수께끼 괴짜의 비밀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숀 메리언은 1978년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이며 이곳에 속해 있는 워키건이란 소도시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때마침 근처 NBA 팀 시카고 불스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농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TV로만 보다가 초등학교 5학년 11살 때부터는 농구를 직접 플레이하기 시작했는데, 특이하게도 메리언은 플레이 방식에 대한 롤모델이 언제나 변함없이 확고했으며, 그 대상은 바로 시카고 불스 소속이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최고 파트너였던 스카티 피펜이란 선수였습니다. 그는 리그 최상위권의 수비수였고 어느 팀이든 상대 에이스를 철저히 잘 막아냈으며, 이러한 활약들을 메리언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게다가 수비 못지않게 공격도 대단히 뛰어난지라 조던만큼이나 승리 기여도가 매우 높았고, 결국 6번이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레전드급의 공적을 세웠습니다. 피펜처럼 공수 양면으로 다재다능한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의 메리언은 기술과 운동 능력, 그리고 센스 등 여러 분야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는 육상과 미식축구도 곁들여 했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가 있었으며, 덩달아 키까지 잘 자라 고등학생 때 벌써 201cm를 찍었고, 승부욕 같은 멘탈 쪽으로도 어릴 적부터 밖에서 주로 성인들과 붙다 보니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굳건했습니다. 다만 의외로 슈품 많은 유년기 시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는 마른 체형이라 팔 힘이 없다 보니 공을 가슴 위치에서 밀어 던지는 식으로 슛을 쐈으며, 본인에게 편한 자세인데다 제법 쏠쏠하게 잘 넣었기 때문에 이를 계속 고수하였고, 물론 정석이 아니어서 비웃거나 안 이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승리와 기록으로 증명해버리는 메리언의 실력에 다들 승복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팀 내 에이스였고, 덩크를 비롯한 압권의 활약을 펼칠 때마다 들려오는 관중들의 환호 소리에 희열을 느꼈으며, 이것 때문에 농구를 생업으로 삼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전율 돋는 감각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4학년 졸업반 때 성적이 평균 26.4득점에 13.1리바운드였고, 이 정도 수치면 충분히 명문대도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명문대는커녕 대학 1부 리그의 그 어느 팀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등급이 낮은 편이어서 아무리 개인 성적이 훌륭하다 해도 유명세를 얻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장학금을 동반한 제의가 들어온 곳이라고는 그저 2부 리그에 속한 2년제 단과대학들 뿐이었고, 가정 형편이 궁핍했기 때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메리언은 이에 낙담하지 않고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결심했는데요. 애당초 실력 자체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 2부 리그는 그에게 너무나 쉬운 무대였고, 대학교 2학년 졸업반 때는 평균 23.5득점에 슈팅 성공률 60%를 기록했으며 리그 최고를 칭하는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그렇게 2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인정받고 졸업하자 인지도가 어느정도 상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마침내 1부 리그 대학들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오는 기회가 찾아왔으며, 이들 중 메리언은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대학교를 선택해 3학년으로 편입학하였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무디여서 행여나 부진할 수도 있을 것만 같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는 개인 성적에서 거뜬히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 블락과 스틸, 그리고 심지어 승리 기여도까지 모두 팀 내 1위였으며, 동시에 더 넓은 범주인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서는 이들 전부가 상위 6등 안에 들었고, 이처럼 공격과 수비가 둘 다 우수하다 보니 팀 순위가 낮은 편이었음에도 NBA 스카우터들에게는 다소 관심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4학년 졸업반까지 뛸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뜻밖의 NBA에 대한 입성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점쳐지자 그는 3학년을 마친 뒤 곧바로 1999 드래프트에 뛰어들었으며, 비록 밑바닥부터 올라온 케이스여서 대중적으로는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전체 58명 중 9번째로 꽤나 일찍 뽑혔고, 메리언을 지명해준 팀은 바로 피닉스 선즈였습니다. 무명임에도 높은 순위로 선택을 받은 숀 메리언. 피닉스 현지 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지만 구단 수뇌부들은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리언에 대해 스카티 피펜을 떠오르게 만들 정도의 뛰어난 공수겸장이라 평가했으며, 추가로 운동신경까지 극찬하였고, 루키인데도 개막전부터 벌써 주전으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닉스는 어시스트 왕인 리그 최정상 포인트 가드 제이슨 키드란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뛰어난 패스 능력을 과시하며 공격을 진두지휘했고, 이에 발맞춰 메리언도 실수 없이 패스를 득점으로 잘 마무리 짓곤 했으며, 구단 스카우터들이 기대한 대로 운동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점프력이 무려 104.1cm나 됐고, 과거 미식축구와 육상을 해서 그런지 달리기도 상당히 빨랐으며, 위치 선정을 포함해 공을 받는 과정에서의 여러 센스까지 정말 탁월했습니다. 메리언은 제이슨 키드 지휘 아래 평균 득점 부문에서 두 자릿수의 준수한 기록을 냈는데요. 그러고는 놀랍게도 다음 시즌에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 그리고 블락 이 세 분야에서 모두 팀 내 1등을 달성했고, 이처럼 단숨에 핵심 자원으로 급부상하자 언론과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으며, 2년차에 벌써 본인만의 전용 애칭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플레이가 역동적이고 특히나 공중에서의 동작이 매우 화려하다 보니 1999년에 개봉했었던 글로벌 히트 영화 매트릭스가 연상됐었고, 이 제목을 해설위원이 그에게 별명으로 붙여줌으로써 인지도가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게다가 훈련과 연습에도 진심으로 임하는 타입이어서 호감도까지 아주 높았는데요. 2년차까지만 해도 3점슛 성공률이 저조했지만 휴식기에 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3년차에는 40%에 육박한 수치를 기록하여 당당히 슈터로 인정을 받았고, 그러자 유독 비난이 많은 편이었었던 슈폼에 대해서까지도 비정상이 아닌 개성으로 여겨지게 됐으며, 추악하다는 뜻인 어글리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붙긴 했으나 이는 그저 장난 섞인 우스갯소리일 뿐 진정으로 헐뜯거나 모욕을 주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장풍 또는 아줌마 슛이라 불렸고, 너무 생소한 폼이라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못했으며, 조준점 없이 감으로 던지는 것 같은데도 어찌 저리 잘 넣을 수 있는지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반전 매력과 함께 기복 없는 꾸준한 활약으로 구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그는 3년차가 끝나자마자 초거액의 장기 계약을 선물받는데요. 이에 따라 동기부여가 한창 끌어올랐고, 다음 시즌엔 커리어 처음으로 평균 20점대를 달성했으며, 거기다 3점 성공률과 리바운드, 그리고 블락과 스틸 이 4개 항목 전부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심지어 스틸은 리그 전체에서 2등이기도 했고, 과거 자신의 롤모델이었었던 피펜처럼 정말로 탑 클래스의 수비수가 됐으며, 동시에 커리어 처음으로 올스타일까지도 뽑히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5년차 03-04 시즌은 경기력이 작년과 비슷한데도 올스타에 들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팀원들의 부진과 부상으로 인해 팀 순위가 밑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이고, 도중에 벌어졌었던 여러 트레이드들도 조직력과 사기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팀이 하도 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메리언에 대한 평가도 덩달아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를 포함해 팀 내 핵심 자원들 각자의 실력과 잠재력은 나름 높은 편이었지만 다들 포지션과 플레이 방식이 흡사하다 보니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거의 전무했고, 거기다 누구 하나 공격에 대한 지휘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에 득점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으며 이대로는 절대 하위권을 탈출할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끝난 뒤 구단은 이 위기를 타개시켜줄 해결사를 데려왔는데요. 그자는 바로 스티브 내쉬라고 하는 리그 상위권의 포인트가드였으며, 비록 나이가 30대에 접어든 데다 전년도에는 올스타에조차 들지 못하여 기량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아 있었지만, 허나 감독은 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처럼 전적으로 밀어주었고,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누구도 예상 못한 역대급 대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개막하자마자 피닉스는 거침없이 연승가도를 달렸으며, 감독은 7초 이내에 점수를 내겠다는 속전속결의 컨셉을 내세워 내쉬를 중심으로 공격을 매우 빠르게 전개하였습니다. 덧붙여 이는 주변 핵심 득점원들의 기동성이 높았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가 있던 것이었고, 특히 운동신경이 뛰어난 메리언에게 아주 적합했는데요. 그는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빈틈을 찾아 쉴 수 없이 움직였으며 속공 때는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갔고, 그 와중에 공받는 감각이 워낙 빼어난지라 아무리 패스가 고난도일지어도 이를 모두 찰떡같이 잡아 득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야가 넓은 이타적인 포인트가드와 함께하니 그야말로 물만난 고기가 됐으며, 그렇게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던 덕분에 작년보다 평가가 좋아졌고, 이에 따라 올스타에도 다시 뽑히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한편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최상의 폼을 보였으며, 리바운드의 경우 평균 11.3개로 리그 전체에서 세 번째로 높았는데요. 참고로 스피디한 공격 농구를 구사하기 위해 구단이 비교적 작은 선수들을 기용한 터라 기존의 스몰 포워드였었던 메리언이 이제는 빅맨 포지션의 파워 포워드로 뛰게 됐고, 거구의 덩치들을 상대하는 건 벅찬 일이었지만 리바운드에서만큼은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발목 쪽 탄력이 상당한 수준이라 점프 때 정점에 다다르는 속도가 남들에 비해 엄청 빨랐으며, 피지컬적으로도 키 201cm에 양팔가로 길이의 합이 215cm나 되다보니 자신보다 큰 선수들과도 리바운드 경합이 얼추 가능했고, 팔 길이와 점프력 그리고 위치 선정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몸싸움 없이 공중에서 볼을 낚아채곤 했습니다. 거기다 스틸마저 평균 수치로 리그 전체 4등을 찍을 만큼 여전히 출중했는데요. 이처럼 공격과 수비 양 측면 모두가 대단했던 그의 활약은 끝내 팀이 리그 전체에서 정규 시즌 승률 1등을 찍는데 큰 이바지가 됐고, 더군다나 주축 선수들이 모두 전성기를 맞이한 덕분에 피닉스는 유일하게 올스타 3명과 MVP를 배출하여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으며, 역시나 기대에 걸맞게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전승으로 통과했습니다. 허나 댈러스 매버릭스와 맞붙은 2라운드는 꽤나 난전이었으니 서로 승패가 반복되어 4차전이 끝났을 무렵에는 시리즈 스코어가 2대2 동점이 됐고, 당시 상대 측 에이스는 덩 노비츠키라는 스타 플레이어였으며 리그 전체 빅맨들 중 득점력이 가장 뛰어난 최정상 슈터였습니다. 메리언도 파워포워드로서 일단은 빅맨이기에 포지션상 어쩔 수 없이 그를 전담마크했지만, 슈팅 감각이 정교한 데다 신장까지 12cm가 더 높아서 득점을 막는 게 여간 쉽지 않았고, 최대한 가까이 밀착해 시야를 방해했음에도 매번 20점가량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메리언을 붙여서 이 정도로 그친 거지, 보다 수비력이 열등한 다른 팀원에게 맡겼다가는 30점 이상을 먹힐 게 뻔했는데요. 대량 실점이 없었기에 기세가 꺾이진 않았으며, 게다가 피닉스는 공격 지표가 리그 전체 1등이다 보니 격차를 충분히 메꿀 수가 있었고, 비록 5차전 때에는 노비츠키에게 34점이나 폭격을 맞았지만 그래도 개인이 아닌 팀적으로는 피닉스의 화력이 더 센 터라 기어코 6점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고 6차전에는 뜻밖에도 메리언이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38득점의 대활약을 펼쳤으며 이것이 큰 보탬이 되어 연장 사투 끝에 또 이길 수가 있었고, 그리하여 시리즈 스코어 4대2로 2라운드를 거뜬히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우승을 향한 의지는 이내 곧 꺾이고 마는데요. 3라운드에서 격돌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시작부터 3연패의 굴욕을 당했으며, 그들은 수비 지표가 리그 전체 1등이어서 피닉스의 공격을 무난히 잘 막아냈고, 선수층과 조직력이 엄청 두텁다 보니 공격도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메리언은 최다 득점이 11점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심히 부진했으며, 거기다 수비마저 애를 먹었고, 전담마크 상대가 지난번 댈러스 때처럼 파워포워드란 건 변함이 없었지만 바깥을 돌아다니며 원거리 슈팅을 즐겨하는 노비츠키와는 달리 이번에는 골밑을 주 무대로 삼는 정통 빅맨이었습니다. 게다가 하필 그는 실력까지 슈퍼스타급의 수준이었으며 피지컬과 힘으로 쉽게 밀고 들어와 평균 30점을 넣었고, 이처럼 골밑 수비가 매우 취약한 데다 공격도 잘 풀리지 않았던 피닉스는 결국 시리즈 스코어 1대4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절망스럽게도 새로운 시즌에 앞서 우승에 다시 도전해보려는 찰나의 비상사태가 터졌는데요. 팀의 핵심 3인방 중 한 명인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휴식기에 무릎을 크게 다치고 말았으며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야 될 정도의 부상인지라 구단의 전망이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전력 손실의 위기를 극적으로 이겨냈으니 남은 동료들이 고도의 집중력과 팀워크를 발휘해 매번 경기 양상을 우세하게 이끌었고,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승리를 챙긴 끝에 서부 2등을 차지했으며, 스타더마이어의 빈자리를 가장 잘 메꾼 선수는 다름 아닌 숀 메리언이었습니다. 그는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 그리고 블락 부문에서 팀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심지어 이 셋은 커리어 하이이기도 했으며, 더불어 슈팅 성공률마저 52.5%로 커리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거기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리바운드와 스틸에서 각각 리그 3등과 4등을 차지할 만큼 작년과 변함없이 훌륭했는데요. 왕성한 체력을 바탕으로 코트 전역을 누볐던 그는 정규 시즌 때와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에서도 승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덕분에 피닉스는 1라운드와 2라운드를 넘어설 수 있었으며 다시 한 번 더 결승전 바로 직전인 3라운드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성이 매우 불리한 샌안토니오와 맞붙게 된다면 큰일이었지만 다행히 덕 노비츠키가 이끄는 댈러스 매버릭스가 올라왔고, 작년에 꺾어봤던 데다 선수진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승산이 충분했으며, 역시나 첫 대결부터 승리를 거두는 아주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허나 유감스럽게도 최종 결승전 티켓은 댈러스의 차지가 됐는데요. 확실히 스타더마이어의 부재는 너무나 뼈아팠고 큰 무대여서 그런지 전력 차이를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았으며 결국 2대4의 스코어로 탈락의 고배를 또 마셨습니다. 게다가 다음 시즌은 주축 멤버들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주저앉았고, 이때 당시 상대는 하필 평소에 유독 까다로웠던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으며, 그렇게 수차례 우승에 실패하자 피닉스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메리언은 갑자기 팀을 떠나고 싶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왜냐면 실력이 좋은데도 자기를 구단이 처분해버리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사실 그는 이미 지난 3년간 매일같이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려 왔었고, 누구보다 꾸준히 일을 많이 한 살림꾼이지만 구단에겐 그저 교환 카드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참다 기어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허나 구단 입장에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배경부터 설명하자면 리그 규정상 구단들의 형평성을 위하여 선수들에게 쓸 수 있는 연봉의 총 액수의 상한선이 존재하고,
이를 넘길 시 초과한 금액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당시 피닉스는 재정이 안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추가 지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메리언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아 구단의 선수 전체 연봉이 진작에 리그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했고, 더군다나 유망주의자 핵심 자원인 스타더 마이어가 훗날 연장 계약 때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액수를 요구할 게 뻔했으며, 내쉬를 포함한 이 3인방을 계속 운용하기에는 금전적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일찍부터 메리언이 처분 대상이 된 것이고, 트레이드 협상안에 늘 이름이 올랐는데요. 그가 아무리 대활약을 펼치고 팀에 큰 공헌을 한들 경기가 끝난 뒤 접하는 소식은 언제나 트레이드 루머뿐이었으며, 그럼에도 서운한 내색 하나 없이 팀의 간판이 되기 위해 묵묵히 헌신했지만 구단의 처우는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물 취급을 받고 있는 와중에 우승까지 연달아 실패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메리언의 단점을 들추는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서투른 드리블 실력과 1대1 공격이 취약한 점을 빌미로 삼아 안티팬들은 그를 패스 받아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선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수비 능력에 대해서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평가를 받았는데요. 기록상 리바운드와 스틸의 수치가 리그 최상위권이었음에도 정작 수비왕에는 뽑히지 않았으며, 심지어 포워드 한정 수비 부문에서 상위 4명을 뽑는 자리에조차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구단의 팀 수비가 전체적으로 엉망이어서 불가피한 대량 실점으로 인해 그의 활약이 덜 부각됐고, 추가로 당시 리그 최정상급 수비수들이 유독 메리언과 같은 포지션에 많이 몰려있기도 했으며, 이처럼 팀과 리그의 정황상 수비 쪽의 업적을 달성하는 건 그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활약과 노력에 비해 제대로 인정받지도 성과를 거두지도 못한 메리언은 구단과의 갈등 이후 07-08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가 됐는데요. 물론 마이애미 히트로 보내지고 나서도 변함없이 제 몫을 잘 해내긴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공격대만큼은 존재감이 전보다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피닉스와 달리 여기는 내쉬처럼 이타적 성향의 패스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메리언의 위치 선정과 침투 능력이 좀처럼 빛을 발하지 못했고, 더불어 경기 템포까지 느린 편인지라 운동신경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속공 찬스의 빈도마저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공을 몰기에는 1대1 돌파가 서툴러 불가능이었으며, 이에 따라 별 수 없이 정적인 상태로 패스를 기다려야만 하는 수동적인 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다보니 재기량을 내지 못했고, 당장 슈팅 성공률부터가 눈에 띄게 악화되었는데요. 3점 성공률 같은 경우 과거에는 30대 중반으로 제법 준수한 편이었지만 마이애미에서는 20대로 떨어졌으며, 게다가 이보다 더 심각하게도 1년 뒤 08-09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되어 들어간 토론토 랩터스에서는 고작 15.4%였습니다. 이처럼 피닉스 이후로는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마치 미천이 드러난 것 마냥 언론과 대중들 사이에서 초라하게 비춰졌고, 게다가 나이마저 더 이상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의 여지가 희박했으며, 본인조차도 커리어를 반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선뜻 자신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수준급 패스와 함께하지 못해 부진한 모습이 계속되었던 토론토 랩터스의 숀 메리언.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는 08-09 시즌이 끝나자마자 본인에게 아주 잘 맞는 구단과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과거 우승 경쟁의 큰 적수였던 덕 노비츠키가 리더로 활동 중인 댈러스 매버릭스였으며, 게다가 커리어 초창기 때 동료였었던 리그 최정상급 포인트 가드 제이슨 키드와도 다시 재회하였습니다. 비록 빅맨인 노비츠키가 주 득점원이어서 공격 템포가 느리고 속공 찬스가 드문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적시적소의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키드 덕분에 메리언의 장점이 상당 부분 살아났고, 그 결과 피닉스 시절 때처럼 슈팅 성공률이 50%대가 됐으며 수비 또한 여전히 건실했습니다.
팀에 완벽히 녹아들어 공수 양측 모두의 큰 보탬이 된 그는 구단이 서부 2등에 오름으로써 간만에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맥없이 1라운드에서 2대4로 탈락하고 말았으며 하필 상대는 그가 여태껏 단 한 번도 넘어서보질 못했던 통곡의 벽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습니다. 그나마 아직은 팀의 전력이 강한 편이라서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었지만 허나 냉정하게도 우승 가능성은 높은 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장 나이부터가 핵심 자원들이 평균 30대였고 노세화가 한창인 만큼 기량에 대한 불안정성이 염려됐으며 키드 같은 경우에는 무려 37살로 은퇴가 코앞이었습니다. 게다가 안그래도 바깥에선 향후 리그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 젊은 신예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이었고 심지어 거물급 선수가 3명이나 모인 슈퍼팀이 탄생하기도 했으며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기가 참으로 버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거기다 메리어는 개인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운동 능력이 전성기에서 내려왔고 3점슛 정확도는 아직도 회복될 기미가 안 보였으며 결국에는 팀 내 입지가 주전에서 벤치로 강등되었습니다. 허나 자존심이 상할 법한데도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고 키드만큼이나 다른 포인트 가드와도 합이 잘 맞도록 구단이 노력했으며 오로지 우승 하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뜻밖에도 개인 성적 부문에서 대부분의 기록들이 오히려 작년보다 더 나아졌는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슈팅 성공률, 스몰 포워드임에도 무려 52%나 됐고 이는 빅맨 포지션에서 뛰는 다른 선수들을 제외할 시 팀 내 1등이었으며 더 나아가 리그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 하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처럼 효율성이 매우 뛰어난지라 승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컸고 시즌 후반부터는 다시 주전으로 발탁이 됐으며 그의 활약에 힘입어 구단은 서부 3등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보다 아래인 서부 6등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였는데요. 허나 우승을 목표로 한 싸움답게 경기 양상은 등수와 상관없이 치열한 접전이었고 댈러스가 홈에서 열린 1, 2차전을 모두 이김으로써 초반 기선제압에는 성공했으나 원정이었던 다음 3, 4차전은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상대측 에이스가 무리하는 바람에 부상으로 평소 좋지 않았던 그의 무릎이 더욱더 악화됐으며 이로 인해 댈러스가 전략상 우위를 점하게 됐고 5차전을 거뜬히 잡아냈습니다. 상대의 구심점이 약해진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댈러스는 이 기세 그대로 다음 6차전에서도 맹공을 퍼부었으며 비록 적군의 거센 저항으로 초반에는 고전했으나 이내 곧 크게 앞서나갔고 기어코 승전보를 울림으로써 1라운드를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2라운드는 진정 버거워 보였으니 재작년과 작년 무려 2번을 연속으로 우승한 LA 레이커스와 맞붙게 됐으며 간판 선수는 다름 아닌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였고 그를 보조하고 있는 다른 주력 자원들도 능력이 쟁쟁했습니다. 3연속 챔피언이란 야망 아래 그들은 1차전부터 거침없이 압박 공세를 펼쳤으며 이때 코비가 무려 36득점으로 양팀 통틀어 점수를 가장 많이 올렸고 팀 점수마저 경기 내내 레이커스가 계속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댈러스의 전위는 결코 꺾이지 않았는데요. 16점이나 뒤처지고 있는 와중에도 다들 평정심을 유지하며 공격을 차분히 전개했고 팀원 전체의 평균 슈팅 성공률이 50%에 육박했으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추격한 결과 간신히 2점차 역전승을 거두어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후 레이커스와의 대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스코어로 끝이 났는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4대0 댈러스의 완승이었으며 공헌이 가장 컸던 선수는 노비츠키였고
4경기 통틀어 평균 기록이 슈팅 성공률 57.4%, 3점 72.7%, 자유투 93.8%, 참으로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벤치 자원의 득점력 면에서도 항상 레이커스를 압도했으며 메리언 또한 수비에서 제 역할을 꾸준히 잘 해줬고, 그렇게 모두가 흠잡을 구석 하나 없이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를 손쉽게 제압하고 3라운드에 오른 댈러스는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맞이했는데요. 그러나 방심은 금물. 그 팀엔 케빈 듀란트라고 하는 득점왕을 2번 연속 달성한 리그 최고의 슈터가 있었으며, 심지어 나이까지 고작 22살밖에 안 된 팔팔한 유망주였고, 다른 핵심 자원들도 죄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참고로 평균 나이가 댈러스는 30.9세, 오클라호마는 23.7세로 리그 최고령과 최연소 팀의 대결이었으며, 피가 젊은 만큼 운동 능력이 최고 절정에 이르러 있었던 오클라호마 선수들은 매 순간 저돌적으로 덤벼들었고, 이들 중 제일 살벌했던 듀란트는 1차전 때 무려 40득점을 꽂아 넣어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쟁취한 쪽은 오히려 댈러스였으니 1등 공신은 바로 듀란트보다 더 많은 48득점을 기록한 덕 노비츠키였으며, 수비수의 견제가 아무리 심해도 그의 슛은 쏘는 족족 골망을 흔들었고 정말 인간 투석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비록 그 다음 2차전에선 패배하고 말았지만 곧바로 3차전을 승리함으로써 다시 주도권을 잡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메리언이 가장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으며 슈팅 성공률과 득점 둘 다 팀 내 1등이었고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담마크인 듀란트를 잘 막아냈으며 언제나 발빠르고 끈질기게 따라붙어 슛을 방해했고, 이를 떨쳐내지 못한 듀란트는 야투 성공률이 고작 31.8%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메리언은 그 다음에도 계속 에이스 견제를 성공적으로 해냈는데, 더불어 4차전 승리 이후 마지막 1승만이 남은 5차전에서는 3차전 때와 동일하게 공격까지 퍼포먼스가 대단했으며 슈팅 성공률과 득점 모두 팀원들 중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심지어 경기 종료 막바지에는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초접전 상황에서 덩크와 함께 자유투까지 꽂아넣는 승부의 결정적인 3점 플레이를 선보이기도 했었고, 그 덕분에 댈러스는 무사히 승리할 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드디어 서부의 제왕으로서 대망의 결승전 무대를 밟았습니다. 한편 반대측 동부를 제패한 팀은 마이애미 히트. 최정상급의 선수를 무려 3명이나 보유한 리그 최고의 슈퍼팀이었고 그만큼 유력한 우승 후보였으며, 특히나 리더인 르브론 제임스의 위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에 대한 전담 마크는 역시나 수비에 능통한 메리언이 맡았는데, 하지만 르브론의 실력은 예상 범주를 훨씬 뛰어넘었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1대1 뿐만 아니라 스크린 몸빵을 비롯하여 전략과 전술까지 변칙적으로 운용하였고, 그럴 때마다 빈틈이 생겨 메리언은 불가피하게 수비 대상을 바꿀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곧 대부분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1대1 상황인데다 시야방해까지 확실했음에도 르브론은 대수롭지 않게 슈팅을 골로 연결시켰으며 1차전 때 24득점을 올렸고, 거기다 필드골 56.3%의 3점 성공률이 무려 80%로 효율성까지 압권이었습니다. 메리언도 나름 경기력이 좋았으나 아쉽게도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는데요. 이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노비츠키가 손가락을 다치는 불운까지 겹쳤으며 우려한 대로 그는 2차전 때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메리언이 슈팅 성공률 60% 이상을 기록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점수를 앞서가기엔 역부족이었고, 심지어 경기 종료 7분 전에는 15점이나 뒤처져 있었으며 더군다나 경기장마저 원정인지라 희망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도 댈러스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으니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마이애미의 축제 분위기가 오히려 댈러스 선수들의 승부욕을 불태웠고 열세임에도 움츠려 있기는커녕 여느 때보다 공격이 더욱더 저돌적이었으며 벤치 멤버의 눈부신 활약 아래 추격전이 무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지 마이애미는 갑자기 집중력이 흐트러져 연달아 득점 실패와 턴오버를 범했고 그 사이 댈러스는 꾸준히 점수를 쌓았으며 기어코 경기 종료 57초 전 메리언과 노비츠키가 속공 득점을 성공함으로써 마침내 점수차를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노비츠키의 원맨쇼가 펼쳐졌고 손가락 부상인데도 3점과 돌파 레이업을 완벽히 성공하였으며 덕분에 댈러스는 극적의 2점차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허나 기뻐할 겨를도 없이 또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동점이었던 시리즈 스코어가 3차전을 패배하는 바람에 주도권이 다시 마이애미에게 돌아갔고 게다가 4차전 당일에는 노비츠키가 독감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승리가 절박한데 에이스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 태산이었으며 시작 전부터 벌써 패색이 짙었고 반대로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히 선을 넘어버렸는데요. 경기 직전 일부러 기침을 해대며 철없이 노비츠키의 독감을 조롱했고 이를 전해 들은 댈러스 선수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자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모욕을 되갚아주겠다는 복수심만이 가득 찼으며 이는 곧 기량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고 4차전 당시 동료들의 활약상은 노비츠키의 부진이 충분히 메꿔질 정도로 엄청 대단했습니다. 메리언 역시도 존재감이 돋보였으며 슈팅 성공률이 팀 내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이처럼 모두가 필사적으로 뛰어줬기에 경기는 간신히나마 접전이 계속 유지되었고 허나 4쿼터 후반부터는 근소한 점수 차이로 댈러스가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바지 종료 14초 전에는 노비츠키가 고통을 이겨내고 혼신을 다해 클러치샷을 성공시켰으며 이 덕분에 1점 차에서 3점 차로 달아날 수 있었던 댈러스는 끝내 무사히 승리를 거뒀고 시리즈가 2대2 동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차전은 주도권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한 양상이 예상됐고 심지어 댈러스 입장에서는 홈구장에서의 마지막 전투이다 보니 진짜 사활을 걸어야 했는데요. 온몸을 내던지고 부딪히는 6탄전이 난무했으며 동점과 역전이 쉼없이 반복됐고 단 한순간도 점수차가 한자리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추격에 대한 부담과 긴장감이 극도로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메리언만큼은 언제나 초연했으며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고 특히나 수비가 상당히 좋았기에 득실 마진이 양팀 사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들 역시 경기력이 준수했으며 메리언을 제외한 모두가 필드골이 50% 이상이었고 경기 막바지에도 마이애미보다 슈팅 결정력이 더 높았기에 끝내 5차전의 승자는 댈러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 1승만이 남았으며 6차전은 마이애미 원정에서 치러졌는데요. 비록 뜻밖에도 노비츠키가 고전하는 바람에 초반에는 패배에 대한 우려가 깊었지만 허나 다행스럽게도 나머지 동료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준 덕분에 점수를 앞서갈 수가 있었고 메리언은 이번에도 득실 마진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동포지션인 르브론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와 같이 댈러스는 리더를 대신하여 조력자들이 뜨겁게 분발한 결과 끝내 10점 차로 승리하였고 이에 따라 그토록 간절히 원해왔던 우승 트로피를 마침내 들어 올렸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수없이 겪으며 기어코 챔피언에 오른 숀 메리언.
노비츠키와 제이슨 키드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우여곡절이 심했으며 다들 커리어 첫 우승이었고, 게다가 서로가 한때 과거에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함께 뛰거나 싸웠던 아군과 적군이었기 때문에 이 영광의 자리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듀란트와 르브론 등 슈퍼스타들을 진단빼게 만들었던 메리언의 수비는 이후에도 한결같이 폼이 좋았고, 공격 또한 언제나 큰 보탬이 됐으며 12-13 시즌 같은 경우 슈팅 성공률이 평균 51.4%로 팀 내 주전 멤버들 중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우승은 매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추가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14-15 시즌을 앞둔 36살 말른에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왔으니 자유계약 신분이 되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왔고, 놀랍게도 거기엔 한때 정상의 자리를 두고 격하게 싸웠었던 르브론 제임스가 있었습니다. 우승이라는 원대한 목표 아래 영원한 적은 없었으며 르브론 외에도 거물급이 2명이나 더 있었고, 이들과 함께 메리언은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승리에 일조하였습니다. 노쇠화로 인해 스피드가 줄면서 주특기였던 개인 방어 능력이 약해졌지만 적군의 공격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여전히 신통했으며 미리 빈틈을 메고 오픈 찬스를 예방하거나 동료를 도와주는 등 팀 수비 측면에서 제법 잘해줬고, 공격도 나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기부터는 출전 기회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유는 갑작스런 골반 부상으로 인해 기량이 더욱더 감소됐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미들슛과 3점의 정확도가 낮아서 공격에서의 존재감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플레이오프 때도 길어봤자 6분 정도밖에 기용되지 않았고 결승전에서는 아예 출전조차 못했으며, 게다가 우승마저도 아쉽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의 한 시즌을 마친 뒤 메리언은 은퇴를 선언하였는데요. 만 37살의 커리어 횟수가 무려 16년이나 됐고, 그동안의 활약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감초같은 선수였습니다. 팀의 간판 스타는 못되지만 조력자로서는 그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뛰어났으며, 수비가 특출난 데다 피지컬과 운동 능력까지 받쳐주니 가드부터 빅맨까지 여러 포지션을 상대할 수 있었고, 그 와중에 반칙 개수마저 적은 편이라 전술적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다재다능해서 그야말로 공수겸장의 표본이었으며, 더불어 체력과 활동량이 왕성하고 부상도 거의 없는 편이기에 듬직 그 자체였습니다. 다만 점프슛에 관해서는 너무나 괴상해서 불안함감이 다분했고, 지금도 NBA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슈퍼미라며 조롱을 다소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두고 메리언은 언제나 의연한 태도를 보였으며, 어떻게 쏘던 간에 상관없이 그의 실력과 커리어는 숫자, 즉 기록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게다가 데뷔부터 은퇴까지 줄곧 엘리트급의 포인트 가드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오로지 그들 덕분에 빛을 볼 수 있었다라며 평가절하를 당하기도 하지만, 허나 농구는 엄연히 팀플레이고 자신과 알맞은 짝을 통해 서로 간 본인의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당연지사이며, 심지어 전성기 피닉스 시절 같은 경우 메리언은 팀 컬러와 전략에까지 안성맞춤이었으니 어쩌면 오히려 그의 존재로 인해 구단과 동료들이 수혜를 받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팀이 공격만 추구하느라 수비가 구멍투성인데도 그가 홀로 분주히 커버해준 덕분에 패배를 많이 면했는데요. 비록 돈을 비롯한 여러 모종의 이유로 구단에게 총애를 깊이 받지는 못했지만, 누구로도 대체 불가능한 당대 최고의 살림꾼이었음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거기다 참고로 수없이 많은 역대 피닉스 선즈의 선수들 중 승리 기여도 수치가 제일 높은 자는 바로 숀 메리언이며, 정말 슈퍼스타만큼이나 실속이 가득 차 있었던 믿음직한 조연이었습니다.